그리고 이제 2024년 5년도, 26년도까지 쭉 금리 인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강세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반도체 쪽은 지금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거 상승세를 이용해서 좀 단기나 중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강세장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고성장하는 실적주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성장하는 산업은 지금 2차전지. 네, 오늘 모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참 우리 많은 가족분들이 이창환 부장님 한번 좀 모시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스페셜하게 모셨습니다. 네, 오래 걸렸어요? 네, 원래 한번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정상 8월 달에 한번 나오려고 했다가 일정이 있어서 좀 못 나오게 됐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결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네. 그 연준의 어떤 발표, 점도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해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주로 뭐 2차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 최근에 시장 조정에 대한 이유를 비롯해서 왜 2차전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지난 사실 6월 달 점도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원래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5.75까지 되고 내년도에 4.4번 정도 인하를 하니까 한 4.0에서 4.5까지 가는 거가 원래 기존의 컨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는 3%에서 3.5%까지 가게 되면 2024년도, 2025년도가 금리 인하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 이제 강세장이 이제 펼쳐질 거로 기존의 컨센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제 9월 점도표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이제 그대로인데 좀 더 뭐 상당히 올라가겠지만은 내년이 이제 금리 인상이 4번에서 2번으로 인하가 2번으로 줄어드는 거로 이제 점도표가 잡히면서 그러면 내년도 금리가 5%대를 유지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이게 이제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정확히 이제 9월 FOMC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2차전지가 빠져서 시장이 더 빠진 것도 있지만은 종목들을 보면은 2차전지 외에도 뭐 30%, 40%, 뭐 50%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기술주도 조정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이게 채권에서 과매도가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이제 과매도가 일어나서 보통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가야 되는데 달러로 다 갔습니다. 달러 쪽으로 지금 강하게 이제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일어나고 환율이 튀어가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스피 종목들이 맥을 못 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장이 못 가면서 이제 결국 버티던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다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최근에 좀 반대 매매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가 안 좋은 장에서는 공매도가 굉장히 활기를 칩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받쳐주는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밑으로 이제 공매도의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뭐 그 이상의 매도 생각보다 더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공격을 했는데 막판에 한 3시 정도에는 이제 판매수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제 오히려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장에서 쇼커버가 되게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2번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뭐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가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내년도 금리 인하가 하반기든 하반기 시작하겠죠. 이 컨센으로는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원래는 예상은 상반기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2024년 5년도, 26년도까지 쭉 금리 인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비정상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강세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2024, 2025 2026년까지는 강세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페드가 올해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중반부터 인하할 거랑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페드라든가 ECB 같은 경우도 내년 중반부터는까지는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어쨌든 내년도가 대체로 한 1분기 안에는 금리 인하 들어갈 거다 전 세계가 그런 뉴스가 예상치였고요. 여기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 믹스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상단이 5.5를 유지하고 내년 말까지는 현 수준에서 0.75포인트 이거 3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4.75까지 낮출 것으로 봤다는 거니까 전도보다는 좀 더 인하를 더 많이 본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긴축이 이어지면서 11월 달 동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동결이 될 것이라 보여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에 어쨌든 금리 인상 여부가 올해 동결 여부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연방정부의 이제 그 임시 예산안이 45일짜리가 11월 5일 날 이제 확도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셧다운이 될지 말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2월 달부터는 올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연방정부 셧다운 노이즈도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쇼커버가 들어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10월 달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상당히 된 상태인데 의외로 지금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컨센 상회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렇죠.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급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면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해서 주가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면 쇼커버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바닥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1월과 특히 12월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상당히 강세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좀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1월에 패드 네. 끝나고 그 다음에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끝나기 때문에 네. 악재가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거랑 더불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음. 이제부터 동결 사이클로 가고 언제 인하할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예상이 되면서 그걸 반영하는 시점이 올해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네. 사실 우리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공포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인지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지금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기대가 또 이렇게 생긴 건데 네. 또 이렇게 확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가 모르죠. 이거 언제든 정세라든 게 만약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가지고 이게 또 이제 원유 가격을 건드려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번지게 되면 또 이게 인상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채권 쪽에서 워낙 과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전쟁이 나고 나서 미국장이 이제 콜럼버스 데이에 이어서 채권 시장에 휴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그 선물 가격 그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 상태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 가격 올라가고 또 달러 선호 현상이 일어났고 미국 채권도 안전자산이니까 채권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과매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과매도 쳤던 그 투기 세력, 뭐 헤지 펀드에서 쇼커버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채권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이게 길어지면 또 달라집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전쟁은 지금 대부분 평가를 더 못하고 미루고 있고요. 예상하지 그렇죠.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양쪽인 것 같아. 이게 과연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되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제 뭐 하마스가 과연 이제 장기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부터 해서 이란이 뭐 지상전 못 할 것이고요. 일단은 이스라엘을 일단은 보복을 하겠다, 이제 지상으로 투입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그건 진행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란도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걷고 미국도 지상으로 투입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초장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확전의 가능성. 어쨌든간에 한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전문가분들한테 들으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9.11 사태처럼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뭐 저도 평가하기 그렇지만 사실 그 공격을 받았던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미사일을 쐈을 때 불꽃놀이 하면서 구경했던 그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는 거는 이제 그 요르단강 그 서안 지역에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거고요. 하마스와는 서로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데 아마 이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점령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다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요건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사실 이게 뭐 한간에는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어떤 수교를 중재하는 입장인 거를 뭐 이런 싫어해서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음모론이 있는데, 있죠. 예, 근데 그게 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전망은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근데 다만 지금 현상은 이로 인해서 미국 채권 금리가 단기적으로 떨어졌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시장이 반등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어떻게 떨어지면 모멘텀이 딱히 없었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전쟁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채 발행 1조 달러 얘기가 나와서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음모론적인 걸 봤을 때 이것도 혹시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을 정도로 그렇지.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혀가지고 저도 일단 그래서 올해 금리가 동결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2026년까지 금리나 사이클을 갔을 경우에는 강세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2024년도 2026년도에 미국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2.5%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미국 채권에서 매도가 나오면 자금 이탈이 나오고 그럼 달러 약세가 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지 달러 약세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좋을 거다. 특히 한국과 인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인도 화폐 좋을 것 같고 또 유로화도 같이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 쪽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표 산업들이 올라갈 것이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왜 2025년까지 뭐 2차전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내년부터 올라가요. 이게 실적이 급성장하는 게 내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강세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네. 이런 강세장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고성장하는 실적주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성장하는 산업은 지금 2차전지. 2차전지.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고성장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반도체는 있지만 이미 성숙 산업이겠죠. 예, 성장이 그만큼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HBM 쪽에 그 실적이 2분기 피크아웃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파운드리 쪽의 성장세가 작년에 그 점유율이 20%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 때 9.9, 2분기 때 11.1%였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도 이제 2나노 경쟁하는데 인텔이 뛰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운드리 쪽에서 생각보다 점유율을 넓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그 기술력도 최근에 뭐 뭐라 그럴까 수율이 75%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수율이 어떤 기술의 난이도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첫 번째 고객이 그 비트코인 업체, 중국의 비트코인 업체였던 걸 감안하면은 그 칩과 애플 칩의 난이도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낮은 칩의 그 수율이 75% 나왔다고 해서 애플 칩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주했을 때 그 수율을 보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과 기술의 난이도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인력을 좀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좀 나름대로 그 첩보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성장세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성명세 애널리스트 그 성명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반도 쪽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급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11월 달 주가 조정을 좀 말씀하시고 있고 생각보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량이 낮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1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연말로 갈수록은 반도체 쪽은 지금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거 상승세를 이용해서 좀 단기나 중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차전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차전지와 관련해서 좋은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2차전지 좋은 거 알고 앞으로의 성장, 확정된 매출이 정해져 있는 거 알고 예정된 성장이 되고 있는 건 아는데 밸류에이션이 이미 다 땡겨 쓴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그 투자를 잘 안 해보신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은 뭐 이거 원고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2022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은 3년 멜로 땡겼다는 얘기가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시장의 매출 컨센이 2조에서 3조였고요. 그 2022년도 기준으로 올해 4조, 내년도에 6조였는데 실제로 5조 3천억 정도 작년에 나왔고 올해 8조에서 10조 사이 뭐 한 9조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안 맞아요, 계속. 그리고 뭐 예정된 실적도 있지만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산정되는 것도 대부분 전기차만 반영됐고 뭐 ESS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도 LG 에너솔루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선박에 다 지금 다 전기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비행기라든가 이제 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가전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LG 에너솔루션, LG 화학이라든가 LG 에너솔루션 이제 수주 이런 것들도 예상 못했거든요. 토요타. 예상 못한 것들이 더 훨씬 많고 앞으로 이제 당장에 1년도 예상 못해서 실적이 막 틀리는데 2030년도에 예상을 어떻게 정확히 합니까? 그냥 크게 그냥 큰 그림으로 그냥 가정을 하는 건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자꾸 틀린다. 그리고 실제 주가 움직임이 양극재 수출 데이터랑 거의 일치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올라간 만큼 그 주가가 움직이고요. 또 수출 데이터 부진하면 또 주가 조정보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땡겼다는 거는 좀 뭐 일부 선반영된 건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하려면은 약간 국제 정서라든가 각국의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2차 전지 쪽의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과 그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 쪽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 어떤 그 전기차 쪽에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그리고 국제적 정세상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EU 유럽 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발표한 그 Fit for 55라는 그 주요 그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1년도 7월 14일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EU에서 탄소 중립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12개 법안 입법 패키지인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1990년 배출량 대비해서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줄이겠다는 그 뜻을 담긴 법안이고요. 네. 12개 그 법안 중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화, 운송, 산업, 수소, 그리고 탄소 국경세, 사회 등의 쭉 법안 패키지들이 있는데 요게 이 운송 분야가 바로 전기차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신환경 차량 누적 판매량 3천만 대 목표를 하고 있고 뭐 2050년까지는 이제 탄소 배출량 운송 분야에서 90% 저감하겠다 이거 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그 전기차 이제 신차 판매 금지를 2030년에서 2035년까지 늦추겠다 해서 전기차 뭐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EU가 35년까지였어요 원래. 원래 그러니까 영국이 좀 빨랐던 것이고 영국만 먼저 했었고 영국은 EU가 아니잖아요. 블랙시트 했으니까 다시 EU 정도 기준을 맞췄던 것이고 그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춰졌다기보다도 그냥 같이 발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EU의 가장 핵심적인 전기차 지원 정책은 바로 CRMA법, 그 핵심 원자재법인데 이것도 사실 탈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올해 연말까지 그 핵심 원자재법 최종 협상에 돌입을 해서 이거 확정을 짓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EU에서 이제 이런 중국의 반도체라든가 배터리용 광물 원자재 중국 의존 낮추는 목표로 해서 이런 거를 그 CRM법을 최종화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회랑 이사회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3자가 모여가지고 올해 이제 3월 연말까지 12월까지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핵심 내용은 이제 2030년까지 어쨌든 광물의 의존도를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이제 완화하겠다는 법안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뭐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이제 그 단일 국가 수입량 원자재 단육구 수입량을 최대 65%로 제한한다. 요게 목표거든요.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게 보면은 그 재활용을 지금 그러니까 리사이클이죠. 네. 15%인데 20%까지 상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20% 30%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얼만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폐배터리를 그만큼 최소 이제 2% 재활용하라. 그런 20%. 의미죠. 그러니까 네. 폐배터리 자체 전체 물량 생산 나오는 네. 그 가운데 20% 이상은 최소 그 재활용하라는 것이고요. 전체 연간 수요량의 15%.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광물의 전체 수요량 기준으로이고요.
그리고 이제 16개 해킹 원자재를 전략 원자재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거로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 알루미늄이 원래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루미늄이 가져. 그리고 이거 원래 그 이윤의 가공 목표가 원래 40%였는데 50%로 확장됐어요.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된 거죠, 법안이. 그래서 탈중국을 목표로 한 이 해킹 원자재법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올해 1월 연초에 이 CRM법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2차전 종목들이 급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12월 달에 최종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연방의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도 끝나고 핵심적인 정책 이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그래서 12월 달에 강세를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이후 배터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EU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생산부터 폐배터리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포괄적 규제가 담긴 이 법안이고, 그리고 탄소 발자국 측정이라든가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폐배터리 회수 목표 설정, 배터리의 정가정 정보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여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EU로 수출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이 법을 다 준수를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위 법안이 법령이 제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활용 업체들은 폐배터리로부터 이제 핵심 원자재 최소 회수 기준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7년부터는 코발트 90%, 구리 90%, 납 90%, 리튬 50%, 니켈 90%. 그리고 2030년까지는 코발트 95%, 구리 95%, 납 95%, 리튬 80%이 회수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광산이라든가 이런 채굴 광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보통 이런 폐배터리가 도시명 광산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광물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질문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지금 그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 때문에 지금 유럽 쪽의 그 기업들이 지금 고사 상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 외의 다른 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도 거기에 뭔가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뒤에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내에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을. 국내 배터리도 그렇고 양극재 기업들도 대부분 유럽에 공장이 다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훨씬 유리하죠. 이미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솔루션이 상당히 수율이 도달한 상태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공장 잘 짓고 있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리한 거는 중국보다는, 아직 진출 제대로 못한 중국보다는 국내 업체가 훨씬 유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따가 다시 후반부에 말씀드릴 중요한 우리가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따 자세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죠.